가서 이제 85페이지 장면 정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전 시간에 그 이제 이승만 정부가 이제 독재를 위해서 장기 집권을 위해서 여러 차례 헌법을 개정한 내용에 대해서 배웠죠. 첫 번째가 발췌 개헌, 소위 말하는 직선제 개헌이라는 걸 했죠. 왜냐하면 이 당시는 대통령을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이제 그런 선거 형태였는데 현재 국회의원 중에 이승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대요.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현재 선거 방식으로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현재 선거 방식으로는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선출하는 이 직선제 개헌, 소위 말하는 발췌 개헌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대통령을 국민들이 선출하는 이러한 직선제 개헌안이 이때부터 이제 직선제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고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이승만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한테 상당히 감정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승만하고 정치를 같이 했던 정치인들은 저 이승만 별로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승만 이전에 독립운동했던 사람이고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승만이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되려는 야욕을 갖고 있었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직선제 개헌안 통과됐고 그로부터 또 이제 그 다음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4.4.5입 개헌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러면 왜 또 하게 됐느냐? 이 대통령을 그 당시까지는 두 번밖에 할 수 없었어요. 중임 제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 보이죠? 중임 제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대통령은 딱 두 번까지밖에 못해요. 두 번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승만은 그러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 조항을 없애려는 개헌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한 표 차이로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되지 못했어요. 자, 근데 4.4.5입 이 반올림의 논리를 내세워서 135.333은 곧 135표가 되더라도 충분히 통과될 수 있다. 원래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203명 중에서 3분의 2표인 135.333 그러니까 즉 136표가 나와야 통과가 되는데 이승만을 이제 지지하는 자유당에서는 이 4.4.5입이라는 이 기적의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135.333 반올림을 안 하면 반올림이 3은 반올림이 안 되잖아요. 135.333 3은 반올림이 안 되니까 이거는 무조건 통과될 수 있다. 135표만 나와도 통과될 수가 있다. 135.333은 반올림을 하지 않으면 135표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반올림을 이렇게 반올림의 논리를 내세워서 135표만 돼도 충분히 법이 통과되는 거다. 그래서 135표가 이전에 나왔으니까 법이 통과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게 된 겁니다. 이거 전에 설명했었죠? 동의하려면 3분의 2가 필요하고 국회의원 숫자는 203명이니까 3분의 406, 135.333이 나오고 그러면은 136표가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반올림이라는 갑자기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어쨌든 이러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 조항을 없애는 4.4.5입 개헌을 하게 되었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중임 제한 조항을 없앴으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갔는데 이승만은 이제 자신의 경쟁자였던 신익희라는 사람이 죽음으로써 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어부지리로 당선이 됐는데 문제는 이 부통령의 이제 이승만의 꼬봉당이라 볼 수 있는 그 이승만을 지지하는 무조건 이승만을 추종하는 이 자유당의 소위 말하는 이승만의 후계자라고 불리는 이기붕이 부통령에 당선이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선거에서는 반드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는 것과 더불어 그 이승만의 후계자라 불리는 그 자유당의 이기붕이 반드시 당선이 돼야 이승만이 조금 더 장기 집권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건데,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다음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했고 이것에 이제 반발해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김주열이란 이제 학생이 이제 비참하게 발견이 되면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발견이 되면서 이제 이것에 더욱더 분노해가지고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졌죠. 결국 이승만은
내가 스스로 물러나겠다라고 하야성명을 발표하고 물러났고요. 그래서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이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떠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헌법을 개정해요. 헌법. 자,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후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헌법이 개정이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내각 책임제라는 거는 그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지금 정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우리 지금 보면은 정당이 뭐 자유한국당이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뭐 정의당 그러한 당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자유한국당이 투표를 해가지고 제1당이 됐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뭐 예를 들면은 자유한국당이 뭐 투표를 했는데 국회의원 130명이 당선이 됐고 뭐 민주당은 뭐 90명이 당선이 됐고 정의당은 뭐 5명이 당선되었다. 국회의원이. 자, 그러면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130명이 당선이 됐으니까 130명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됐으니까 이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 거는 자유한국당이 제1당이 돼가지고 뭐 국무총리 뭐 무슨 장관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이 내각을 꾸려요. 내각. 그래서 국무총리도 자유한국당에서 그리고 여러 장관도 자유한국당에서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내각을 꾸려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이끄는 거예요. 한 당이 제1당이 됐으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1당이 됐으면 이 제1당을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되는 게 내각 책임제예요. 그래가지고 뭐 잘하면은 다음 선거에서 또 당선이 될 거고 잘 못했으면은 그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겠죠. 자, 그래서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 거는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 투표를 통해서 제1당이 된 당이 정치를 이끄는 게 바로 내각 책임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 어쨌든 내각 책임제를 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헌법을 바꿨다고 합니다. 헌법 개정. 자,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을 개정하였다. 이거 잘 기억합시다.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이후에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한 게 아니라 내각 책임제로 헌법을 바꿨다. 내각 책임제라는 거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많이 당선된 당이 정치를 운영하는 게 바로 내각 책임제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이에 따라 시행된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었다. 그러면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이 됐으니까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뭐 민주당에서 국무총리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막 그러겠죠. 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수당이 되었고 이제 국무총리는 이제 민주당의 장면이 됐고, 자, 그래서 장면 내각의 한 일 봅시다. 자, 첫 번째, 독재 정치를 청산하는 법을 제정했다. 독재 정치를 청산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그 다음에 경제개발 계획안을 마련했다. 우리 경제개발 계획안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박정희 대통령이죠. 근데 경제개발 계획안은 이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장면 내각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근데 장면 정부는 4.19 혁명 이후에 한꺼번에 터져나온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데다. 그러니까 무능했다는 거죠. 이 장면 내각은 좀 무능했어요. 그래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뭔가 효율적으로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였고, 자, 거기다가 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러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지금 현재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민주당이 내부에서 이 권력 다툼까지 벌어지게 돼요. 내부에서 권력 다툼까지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민주당이 무너지고 맙니다. 자, 그래서 장면 정부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헌법을 바꿨고,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이 돼가지고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뭐 민주당이 국무총리도 하고 민주당에서 장관도 나오고 해가지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내각이 출범이 됐고, 뭐 독재 정치를 청산하는 법도 만들고 그리고 경제개발 계획안도 마련하는 등 뭐 나름 이제 의욕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근데 상당히 무능했어요. 무능해가지고 각계각층의 요구를 뭔가 효율적으로 수용하지 못하였고, 더군다나 이 각계각층의 여러 가지 뭐 민생 요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일자리 많이 만들어 달라, 노동시간 줄여달라, 뭐 그런 각기각층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또 민주당 내부에서 누가 민주당에서 권력을 많이 가지냐, 이것 가지고 또 권력 다툼까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무너지고 맙니다. 자, 그다음 이제 86페이지 여기 박정희 정부의 수리까지만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혼란한 상황 속에서 장면 내각이 이렇게 무능함을 드러내면서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 5월 16일 이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장면 정부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 박정희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군인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장면 정변을 무너뜨리고. 이게 바로 5.16 군사정변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이제 반공, 북한 공산주의를 막아야 한다. 자, 그리고 경제 재건을 내세우고, 어쨌든 반공과 이 경제 재건을 내세웠어요. 이들의 목표, 북한으로부터 이전에 6.25 전쟁 같은 그러한 이제 북한의 야욕을 막기 위해서 반공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경제 재건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국가 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해가지고 일단은 군정을 실시합니다. 구성하여 군정. 이 군인들이 정치하는 군정을 실시했어요. 국가 재건 최고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자,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합시다. 이 박정희가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이 박정희와 군인들이 군사정변을 일으킨 다음에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이 군인들이 정치를 하는 군정을 실시하였다. 자, 그리고 여기 뭐 대중헌법 개정이라고 나와 있죠. 선생님이 글씨를 너무 길게 쓰기가 뭐해서 이거 대통령 중심제로 헌법을 개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자, 대통령 중심제로 헌법을 개정했다. 우리 이전에 내각 책임제를 했다고 했죠.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다음에 내각 책임제를 했었는데, 이 박정희와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 대통령 중심제로 헌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를 골자로 한 헌법을 마련하였다. 그래서 박정희가 권력을 잡은 이후에 이 박정희랑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은 다음에 대통령 중심제를 골자로 한 헌법을 마련했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헌법에 따라 이제 대통령 선거에 이 박정희가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박정희는 이제 본인의 군인 신분을 버리고 이전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군인 신분이었는데, 이제 자신의 군인 신분을 버리고 전역한 다음에 민간인으로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고, 여기서 이제 많은 인기를 끌어가지고 당선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부 봅시다. 박정희 정부가 했던 일,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생과 시민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한일협정을 체결했어요. 한일협정. 자, 그래서 이 한일협정이라는 걸 체결해가지고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게 됩니다.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자, 그래서 한일협정. 이전까지 일본은 우리의 원수였죠. 이승만 대통령도 일본과는 하늘 아래 살 수 없다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때 이제 일본과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이제 일본 본토에서 축구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경기를 지면은 절대 지면 안 된다. 저 일본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축구 선수들하고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 대표 선수하고 감독이 경기에서 지면은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때 일본보다 축구 수준이 좀 약간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혼으로서 일본을 그때 이겼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이전까지 일본과 관계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는데, 이 박정희 때부터 이 한일협정이라는 걸 체결해서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본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자금을 어쨌든 경제 개발하는데 좀 썼다고 하고요.
자, 어쨌든 박정희 정부 때 뭐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뭐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자금을 뭐 얼마 받아가지고 돈을 얼마 받아서 그거를 뭐 경제 개발에 뭐 어느 정도 투입을 했고요. 자, 또한 이제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제 미국이 그 당시 베트남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베트남에 다수의 한국군을 파병했다고 합니다. 이 베트남에 다수의 한국군을 파병하였다. 이 당시 이제 미국이 베트남하고 전쟁 중이었는데, 자, 그래서 이때 뭐 우리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희생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 결과 이 건설업체 베트남 진출, 그리고 이 미국이 이 본인들이 베트남하고 전쟁을 하는데 한국이 참전을 해준다면 여러 가지 물적 지원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또 여러 가지 물적 자금을 지원받아서 물적 여러 가지 자금을 지원받아서 이것도 이제 경제 발전에 어느 정도는 썼는데, 어쨌든 한국의 많은 젊은이가 전쟁터에서 안타깝게도 희생을 당했고요. 한국의 많은 젊은이가 안타깝게도 이 베트남이란 땅에서 이제 베트공들과 싸우다가 많은 희생을 당했고, 자, 그리고 이제 아직도 우리 그 베트남에 이제 그 미국이 이 베트남과 싸움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 또 베트남이 게릴라전을 잘했거든요. 풀숲에 숨어가지고 기습하는 게릴라전을 되게 잘했는데, 그러한 게릴라전을 좀 이제 어느 정도 약화시키고자 이 고엽제라는 뭐 이렇게 독극물 농약 막 그런 거를 뿌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한 것에 우리 대한민국 군인까지 노출이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후유증에서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한 이러한 후유증으로 상당히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군인들이 또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이제 군사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장면 정부가 혼란한 틈을 타서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군정을 실시했고, 그리고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중심제로 헌법을 바꾼 다음에 이제 박정희가 대통령에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한일 협정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받아서 그거를 경제 개발에 투입을 했다고 하는데, 자, 뭐 이것이 이제 지금도 말이 나오고 있죠. 지금도 뉴스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자, 어쨌든 뭐 이거 지금도 뉴스가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해서 이때 자금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뭐 이것이 과연 잘한 일인가 못한 일인가 아직도 이것이 뭐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뭐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면 되고요. 자, 어쨌든 뭐 경제 개발에 뭐 어느 정도 쓰인 거는 사실이니까. 자, 그다음에 또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베트남에 다수의 한국군을 파병했는데, 뭐 대신 뭐 베트남에 한국군을 파병하면서 미국과 동맹도 강화하고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물적 지원을 받으면서 뭐 경제 개발에 여러 가지 도움이 또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한국군이 이제 전쟁터에서 많이 희생되었다는 점, 그거는 되게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지금도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